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좀 여러 가지 나갔죠. 네, 한 종류가 더 나갔습니다. 7월 22일 현재 유효한 법령에 대한 것입니다. 약간 개정됐어요. 약간. 다행히 많이 개정되지 않고요. 처음에 작년 9월 달에 그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 개정안이 공고됐을 때는 엄청나게 양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양이 바뀌는 거는 이제 시행은 나중에. 이 바뀌긴 바뀌었는데 다행히 우리 시험에 포함되는 건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 공모 규정이 있죠. 공모 규정에 이게 원래 좀 내용이 어려워서 공모 규정을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죠. 그 원칙하고 예외 이렇게 있죠. 공모에서. 그 중에서 구조조정 리츠는 공모하지 않아도 된다. 사모가 가능하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외의 C가 변했어요. 원래 이 C는 이제 별로 관심을 많이 두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뭐였는가 하면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주택 임대 사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만 임대주택으로 제공해도 공모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넘어가시면은 배당을 보십시오. 배당 전에 현물출자 첫 페이지 현물출자도 있죠. 현물출자에서 지금까지 현물출자가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는 임차권, 지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그리고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도 됐었는데 이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돼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나요? 매매 중에서도 어떤 단계에서? 계약 시에 이전 등기 청구권 발생합니까? 잔금 지급. 됐습니까? 잔금 지급했다는 얘기는 이제 돈 줄 거 다 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겼다. 여기 이제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사실상 하지만 않은 상태라는 얘기죠. 등기하지만 않은 상태이고 이제 곧 등기할 물건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그 배당에서 보시면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 배당이 원래 90% 이상 배당해야만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 90% 이상 배당하는 규정 외에 지금 니은이 지금 생겼어요. 90% 이상 배당은 배당인데 더군다나 금전 배당이었죠. 근데 금전 배당이란 말이 없어졌어요. 그냥 배당이에요. 아시겠어요? 금전 배당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배당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이익 준비금 적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배당은 금전 배당을 한다. 이런 말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니은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이니까 내년 12월 31일이죠. 그때까지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이 아니라 100분의 50 이상이에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해요. 이 경우 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어요. 이익 준비금이라는 게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나요, 혹시? 이익 준비금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사실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배당을 받는 배당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회사가 항상 흑자 보는 게 아니죠. 회사가 항상 흑자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적자 날 때를 대비해서 이익을 많이 받던 해에 남는 이익을 조금 이렇게 남겨 놓는 거예요. 혹시가 적자 나더라도 그거로 배당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이익 준비금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그 보금자리론 있죠. 모기지론 두 번째 장. 모기지론에서는 이건 뭐 별로 변한 거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환 방식에 보시면은 매월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분할 상환에 최정식 상환도 있잖아요. 근데 최정식 상환은 조건이 붙어 있어요. 만 40세 미만에 하나여 선택할 수 있어요. 최정식은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최정식을 해버리면 이제 점점 이제 갈 날밖에 안 남았는데 돈 벌 수가 없는데 최정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뀐 거고요. 다음에 주택 보유 요건은 니은 있죠, 니은.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다주택자도 돼. 작년에는 뭐였는가 하면은, 작년에는 1주택자 원칙에, 이 기억이 원칙이었어, 기억.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증 신청일 현재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이게 원칙인데, 이게 없었어요. 니은이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니은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여러 채라 해도 9억 원 이하만 되면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니은이 새로 들어간 거예요. 이혼한 배우자 및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이 살다가 주택연금 받다가 한쪽이 이혼해 가버리잖아요. 이혼해 간 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살다가 주택연금 받다가 새로 들어온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혼한 배우자. 그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택연금을. 됐나요? 주택연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받아서 주는 건 괜찮죠. 받아주면 되죠. 아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금액은 똑같아요. 예. 같이 살다가 한 배우자가 사망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똑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혼해도 그러니까 가버리면은 고마운 거예요. 혼자 풍족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남자가 먼저 가니까 남자가 가면 혼자 풍족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바뀐 겁니다.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그 대출 금리를 보세요. 대출 금리에서 변동 금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CD 금리만 적용됐어요. CD만 기준 금리로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코픽스 금리도 기준 금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맨 오른쪽 맨 끝에 페이지에 이거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 뭐 3개월 CD 금리에다가 1.1%를 가산하거나 또는 코픽스 지수에다가 0.85%를 가산하거나 뭐 이런 거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숫자 있죠. 구체적으로 숫자 나오는 거는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더라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묻는다는 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채용할 때나 물어야 되겠죠. 그것도 보통 직원이 아니고 상담원 직원을 뽑을 때 그런 걸 물어야 될 겁니다. 좀 굵직굵직하고 특징적인 것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참고로 봐주시고요. 오늘 문제를 좀 풀고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 문제 1번. 토지는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토지의 어떤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가? 자, 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도 이익이나 손해를 입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거,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외부효과죠. 외부효과. 외부효과와 관련된 특성을 묻는 거죠. 부동성이나 또는 인접성인데 연접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균형의 결정 및 균형의 이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일단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곡곡선을 가정합니다. 2번의 1번은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했죠. 이러면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갖고 있으면 수요는 어떻게 되고요?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죠.
사려는 거는 늘어날 거고요. 팔려는 거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가격이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 틀렸죠? 이러면은 이제 가격은 무조건 상승입니다. 요거는 우상향 이동이라 그랬죠. 이동이 우상향 이동입니다. 요거는 좌상향 이동이죠. 맞나요? 둘 다 뭐예요? 둘 다. 둘 다 상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격은 무조건 상승. 거래량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경우 건설노동자 임금이 상승해요. 건설노동자 임금 상승은 공급 감소죠. 공급 감소는 얘는 좌상향, 방금 위에 있던 좌상이죠.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 감소 왼쪽이니까 균형 가격 상승. 그 다음에 3번 주택 매수자의 수,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시장 변동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 등은 주택 수요 결정 요인이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가 하락하면, 자 요거 좀 어렵죠. 금리가 하락하면 거기 단기적으로 요게 이제 이 키포인트예요. 금리가 하락하면은 수요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수요 증가하고요. 수요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하면은 건설업체 입장에서 공급도 증가하겠죠. 둘 다 증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예요. 단기적으로. 이 금리가 하락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는 곧장 나타날 수 있죠. 살 사람들은 금방 곧 살 수 있지만 파는 사람들은 금방 만들어내 놓기 어렵죠. 시장에. 금리 하락한다고 바로 내일같이 물건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뭐만 영향받는 거예요? 수요 증가만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자, 이것도 좀 어려운 지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지문들은 대체로 정답이 안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좀 해두시라고요.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비용 증가 산업을 가정하면 이 소리예요. 비용 증가 산업. 비용 증가 산업 들어보셨나요? 비용 증가 산업은 공급 물량을 증가시킬 때 이렇게 생산비가 상승하는 게 비용 증가 산업인데, 자,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요가 증가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균형 가격 상승하죠. 그러면은 뭘 얻게 돼요? 기존 공급자가 초과윤을 얻습니다. 초과윤을. 그러면 초과윤을 얻으니까 공급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할 때 그 생산비가 올라간다는 것은 옛날 단가에 맞출 수 있다 없다? 옛날 단가에, 지금은 가격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는 게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지 비용 상승한 건 아니잖아요. 비용은 그대로 있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만큼의 뭐를 얻는 거예요? 초과윤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공급을 증가시킨다고요. 공급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자재를 많이 끌어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말이에요. 자재가 올라가면 예전 생산 단가에 맞출 수가 없고 여기에서 초과윤이 사라지게 된다고요. 비용이 올라가는 만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용 증가 산업은 이렇게 돼서 장기적으로 공급량을 증가시키면서, 공급량 증가시켰죠. 증가시키면서 뭐도 상승시킨다. 임대료도 상승시킨다. 장기적으로는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비용 증가 산업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됐나요? 비용 일정 산업이면 어디까지예요? 비용 일정 산업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다고 여기까지. 옛날 단가에 맞출 수 있다고요. 비용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5번 다 맞는 말이고요. 1번이 틀린 말입니다. 다음에 3번은요. 3번 2014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1300만 채 주택이 있는데, 자 2014년 말 현재 뭐예요? 저량이죠. 저량. 자, 주택이 있는데, 그래서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저량 수요예요. 저량 공급이에요. 존재하는 양은 저량 공급이죠. 저량 공급, 존재하는 양은. 그래서 1300만 채요. 자, 그런데 50만 채가 공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저량 수요입니다. 저량 수요. 1200
50만 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공급된 주택수가 40만 채인데 한 해 동안에 했으니까 뭐예요? 유량 공급이 몇 채고요? 40만 채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35만 채가 팔렸어요. 유량 수요가 35만 채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3번이 되죠. 3번. 다음에 4번은요. 다음은 주택 분양가 규제 부작용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성이 없는 것은. 자, 전부 다 부작용 지금 계속 잘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5번이 아닙니다. 주택에 대한 가격 수요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된다. 이거는 분양가를 자율화한 때에 분양가 자율화. 분양가를 자율화할 때 나올 그런 내용입니다. 5번 지문은 분양가를 자율화하면 가수요를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됩니다. 가수요가 뭐예요? 가수요는 투기적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주로 투기적 수요. 반드시 투기적 수요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의 필요에 없는 수요를 가수요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으로 뭐 화장지 가격이 2배로 오를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더 사놓죠. 그런 거는 지금 당장 필요는 하지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미리 사두는 거죠. 그런 것도 가수요고요. 요거 사놨다가 나중에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어야 되겠다. 요건 뭐예요? 요거는 투기적 수요죠. 작년에 담배 가격 올린다 그랬을 때 저도 몇 보로 샀거든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몇 보로 샀어요. 왜 샀을까요? 대파를 시세죠. 요건 뭐고요? 요건 투기적 수요. 담배 피는 사람이 미리 조금씩 이렇게 땡겨 사놓는 거는, 그거는 이제 가수요. 투기적 수요는 아닌 가수요.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사는 거예요. 제가 진짜로 담배를 산 건 아니고요. 정말 사고 싶었어요. 샀으면 돈 좀 벌었겠죠. 아니, 그 하루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10보루만 사놨어도요. 담배 가게 가서 돌아다니면서 한 집에서 한 보루씩만 이렇게. 한 보루에 25,000원 아니에요. 하루 일당 충분히 뽑죠. 발품 팔아서 25만 원인데, 그거 좀 이렇게 퉁쳐가지고 이렇게 팔아도 되니까. 진작에 그걸 작년 9월 달에 얘기가 나왔을 때 벌써 하루에 몇 보루씩 샀어야 되는데요. 아니, 담배 안 피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배 피는 사람은 오직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못하는 사람이 바보죠. 자, 5번. 자, 요거는 호경기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호경기 20%, 정상일 때 10%, 불경기일 때 마이너스 10%일 것으로 예측되고요. 수익률이 호경기, 정상, 불경기 세 가지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 0.3, 0.3, 0.4일 때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몇 %인가? 각각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 순서대로 위에 거를 순서대로 짝짓기 하는 겁니다. 제가 수학을 예전에 잘 못할 때는 국어를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이런 문장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이 숫자가 어디에 연결이 되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지금 이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20%와 10%와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순서대로 0.3, 0.3, 0.4 이렇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는 몇 프로가 나오고요? 6%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3%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4% 나오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6번 순형가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순형가법에서는 장래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기대 수익률로 할인하여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 맞아요?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뭐예요? 순형가법에서 할인율은 요구 수익률이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뭘 할인한다 돼 있어요? 기대 수익률로 할인한다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이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하여 산정한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이요.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과 일치한다면 똑같으면 순형가는 0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뭐예요? 차선의 투자안 기대 수익률.
차선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기회비용. 그게 바로 뭐예요? 요구 수익률과 같아요. 이게 다 기회비용이고 다 같은 얘기예요.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차선을 버리고 최선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최선에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차선의 투자안의 수익률만큼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차선의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그 최선의 투자안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차선의 투자안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 같은 개념이고요. 수년가가 0이라는 의미는 해당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 이게 뭐예요? 해당 투자안에 대한 기회비용,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과 현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보다 현 투자안의 기대 수익률이 적은 게 아니라 같은 거죠.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수년가법이나 내부 수익률법 모두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니죠. 수년가법만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결정돼야 되고요. 내부 수익률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저당채권 유동화 도입에 따른 파급 효과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1번 저당채권 유동화는 부동산 금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저당채권 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키죠. 2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저당채권 유동화는 침체된 주식시장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방지할 수도 있다. 예전 같으면은요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 해서요 이게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이 괜찮다 그러면 자금이 막 이쪽으로 쏠려요. 그럼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은 이쪽은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쪽에서는. 여기도 자금이 필요해요. 여기가 주로 누가 활동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회사들이 자금 부족하면은 주식 채권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해서 사업하는 곳이에요. 돈이 이쪽으로 안 오면은 회사들이 자금 마련하기 힘들겠죠. 그럼 이자율 올라가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자금 이쪽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MBS가 거래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에요? MBS가 거래되는 시장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돼요. 근데 MBS 사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랬죠? 우리 이 구조에서 투자자들이 산다 그랬죠. 투자자들이 사면은 이 투자자들이 이 증권시장에서 MBS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 산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2차 금융기관한테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1차 금융기관한테 다시 채권을 매입을 해줄 때 대금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돈은 또 누구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차입자한테 대출해 줄 수 있게 되죠.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게 어느 시장에서 거래돼요? 자금 시장으로서는 증권 시장에서 거래돼요. 증권 시장에 거래된 돈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차입자가 대출을 받아서 이 돈 들고 어느 시장 가요? 부동산 시장 가죠. 다시 또 어느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죠. 증권 시장에 놀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어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줄어들 수 있다고요. 이쪽의 자금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금 흐름 왜곡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지문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다음에 8번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연구하여야 할 요소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지역경제 분석이란 지역시장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시장 분석의 하나이다. 맞는 표현이죠. 거시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숲을 보는 관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총량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전반적인 거 다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시장 분석하면 시장하면 수요 공급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시장 지역 내의 특정 유형별 부동산에 대한 특정 유형별 부동산이에요.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면 상가 이렇게 그런 부동산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이고요. 시장성 분석은 키워드가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 지에 관한 경쟁력 분석이요. 분양 또는 임대니까 매매 또는 임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시장성 분석이란 개발된 부동산이 얼마나 분양 또는 임대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이란 개발 사업의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예, 수익성 분석하는 거 맞습니다. 타당성 분석이. 예, 5번이 좀 어려운데 틀렸어요. 예, 이거는요. 우리 지역 경제 분석을 한다 그러잖아요. 순서가. 지역 경제 분석은 전반적인 거 다 한다 그랬죠. 그 지역의 인구, 소득, 산업 구조, 교통 체계, 성장의 유형, 뭐 별의별 것 다 합니다. 이거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는 시장성 분석을 한다 그랬죠. 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2단계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요. 어느 정도의 정보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도의 정보는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까지가 이미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거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위로 갈수록 아래 정보를 다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포함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 뭐를 포함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 얘네들을 포함하는 게 이렇게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은 최종 결정 내리는 거니까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의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예요? 투자 분석이 시장성 분석을 포함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9번도 제가 문제를 내면서 바보같이 냈어요. 다음 보기에서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기억에 들어가야 될 게 뭐예요? 일괄이죠. 그러면 3번, 4번에 일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바보같이 헷갈리게 하려면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만 행하는 평가면은 3번에 구분 평가를 놓고 이걸 그죠? 바보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좀 헷갈리게 낼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냈죠. 예? 예, 혼자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이게 문제 만들다 보면 이게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죠. 다음에 10번에 다음 중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은 것은 요거는 감가수정 방법에 어떤 게 있어요? 내관분심 있죠? 내관분심. 내는 내용연수법이죠. 내용연수법은 다시 어떻게 나누어져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자, 요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 관찰감가법, 분해법, 시장추출법, 임대료 손실환원법 이렇게 해서 기억, 니은, 디귿이죠. 리을은 환원율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시조투일부 또는 시조투일부. 그다음에 미음은 잔여법이 요거는 수익환원법의 일종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 문제를 좀 볼까요? 저당 유동화까지 했죠. 저당 유동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58쪽에 자금 조달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방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여기는 이제 리츠도 있고,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 신디케이션,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10년간 한 7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7, 8문제 출제됐어요. 많이 출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3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10분의 요건 7에서 10분의 8, 이건 10분의 3, 이 정도. 요거는 10분의 1이고요. 그 외에 조인트 벤처에서 지분금융, 부채금융 하는 거 있죠? 구별하는 거. 요거는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금융. 이 금융기관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채금융 이렇게 무슨 펀드, 신디케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지분금융이죠. 그런 그 구별을 하는 정도입니다. 요 내용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에 부동산 자금의 동원 방법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금융기관은
담보대출에 비해 사업성 검토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므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 커진다. 적어지죠. 정보 비대칭이라는 건 쟤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업성 검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이. 사업성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주가 아는데 금융기관이 모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에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많이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민간 자본 도입과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왜 민자 고속도로 뭐 민자 사업하죠. 민자 역사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주택 후분양제와 관련하여 주택 건설 자금의 동원 방법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관심이 높다. 후분양제 하에서는 다 짓고 분양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금을 먼저 끌어다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끌어다 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리츠는 주식을 발행하여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이다. 이거는 직접 투자와 관련,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리츠 주식을 사면은, 우리가 리츠 주식을 매입을 하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매입 자금이 부동산에 가는 거죠. 전문가를 통해서.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입니다. 자, 이거는 일종의 펀드입니다. 부동산 투자 금전 신탁은 펀드예요, 펀드. 영어로 말하면 펀드예요. 그 펀드는 부동산에 대한 간접 투자 방식인 점은 리츠와 동일하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증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분금융인 것은 똑같아요. 펀드니까. 근데 리츠는 뭐를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발행한다고요. 주식을. 근데 이거는 수익증권이라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펀드 가입하면 주는 증서 있죠. 그게 수익증권이에요. 펀드 가입하면 통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증권이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근데 여기 분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막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면은 그래도 표정들이 좀 밝기도 하고요. 눈도 마주치면 한 번쯤 웃어도 주고 이러는데 막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여기 분들은 막 심각해가지고 막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는 그 열정이 막 눈에 보여요. 누가 막 쫓아오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예? 급해서요? 아직 여유 많습니다. 시간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좀 눈 마주치면 한 번쯤 웃어도 주고 이렇게. 예? 달라요? 저는 모르죠. 직장 생활을 하느라 이 삶에 지쳐서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물론 3번도 그런 편인데요. 2번을 제가 풀고 3번을 여러분이 봐주십시오.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도로, 철도, 도로, 터널, 항만, 발전시설 등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주 적용 분야이다. 주로 왜 우리 공공시설에 민간 자본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민자 고속도로, 민자 역사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용도는 특정 사업 목적 대출이다. 그렇죠? 돈이 딴 데 쓰이면 안 되고요. 딱 그 사업에만 써야 돼요. 그래서 뭐를 운영을 해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에스크로우 통제를 하는 거죠. 에스크로우 계정을 둬서 딴 데 사용되지 못하게 대출된 돈이 딴 데 사용되지 못하게 통제를 합니다. 다음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금리는 통상적으로 일반 대출 금리보다 낮다. 높은 편이죠.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융자은행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자금 제공 때 모 회사의 보증 없이 차주인 사업 실행회사 그러면서 프로젝트 회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차주 그러니까 빌린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사업주란 얘기예요. 프로젝트 회사란 얘기예요. 프로젝트 회사란 말이에요. 프로젝트 회사. 그리고 모 회사가 누구예요? 모 회사가 사업주예요. 사업주. 그 사업주의 보증 없이 차주인 사업 실행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뒤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형태이다. 맞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또 보증을 서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론적인 모습은 이런데, 그래서 이론적인 모습은 비소구 금융이다. 그래서 5번에 나오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념상 비소구 금융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그 3번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가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다. 이게 이제 틀린 거고요. 자, 다음에 3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번은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 4번 문제는 그 중에서 맨 밑에 신디케이트 하는 거는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 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죠. 신디케이션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뒤에 가면 이제 중복되는 것이 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5번에 자금 조달 방식 중 부채금융, 자 이거 구별을 할 수는 있어야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 발행은 뭐예요? 지분금융이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차입은요? 차입이 빌리는 거잖아요. 빌리는 건 부채금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전부 다 지분금융이죠. 다음에 그 6번 문제에서는요, 그 신디케이션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은데, 그 신디케이션은 그 5번 지문을 좀 보세요. 5번 지문에 합자회사 형태의 신디케이션의 경우, 개발업자는 유한책임사원이 되고, 일반 투자자는 무한책임사원이 된다. 여기에 틀렸죠? 이 개발업자가 무한책임사원이 되고, 투자자들은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지문들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츠에 대한 겁니다. 리츠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이 좀 걸려도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잖아요.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는 좀 확인은 해야 돼요. 그 7번, 일단요, 7번은 이제 이론 문제요. 7번, 8번, 9번, 이런 것들은 10번까지는 이제 이론 문제고, 11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7, 8, 9, 10번 중에서는 7번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규모 부동산의 지분 소유 기회가 제공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장치가 가능하여 투자의 안전성이 있는 장점이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장치가 가능하다. 이 소리가 뭔가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모아서 어디다 투자해놨어요? 부동산에 투자해놨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호장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MBS와 ABS가 채권형으로 고정이자를 수취하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수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리츠는 지분형 투자 상품으로 주식을 통한 배당과 주가 상승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가능하죠? 이 보통 채권형 ABS나 MBS는 정해진 이자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리츠는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도 없고 또 배당도 없고 다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리츠, MBS, ABS 등은 소액 투자자의 투자 자금을 부동산 투자와 연계시키는 방법이다. 그죠? 증권의 형태잖아요. 주식 채권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분형 리츠는 총 투자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 지분으로 구성된 형태이며 이자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다. 4번이 틀렸는데요. 5번은 아까도 했고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 돈을 모아서 리츠 회사를 설립하잖아요. 그 리츠 회사에 갖고 있는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금을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예요. 부동산 매입. 그래서 운영하는 게 보통이 이제 리츠를 말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부동산을 세 놓을 거 아니에요. 세 놓으면은 임대료 수입이 주된 수입원이에요. 이런 거를 지분형이라 그래요. 지분형 리츠라 그래요. 근데 이 자금을 대출을 해줘요. 대출. 은행 비슷하게. 그 대출을 해주는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MBS나 ABS를 매입해요. 그럼 여기서 무슨 수익이 발생해요?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이거를 모기지형, 그래, 모기지형. 이렇게 있어요, 모기지형. 지분형. 근데 요 섞여 있으면은 혼합형 그래요. 이게 이 자금을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신 이거 두 개 섞여 있으면 혼합형 그래요, 혼합형. 그래서 지분형 리츠, 모기지형 리츠, 혼합형 리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총 자산의 몇 퍼센트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돼요.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되죠. 이걸 대출해 주거나 하면 안 되고 부동산을 매입해야 돼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형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분형 리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속편해요. 우리나라는 모은 돈으로 대출해 주거나 이러면 ABS 사거나 하면 안 된다. 물론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70% 이상만 부동산이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MBS라든가 ABS가 저런 거 갖고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70% 이상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고요? 부동산이라 해야 돼요.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이 틀렸고요. 이때는 임대료 수입, 이때는 이자 수입이죠. 요거는 이자 수입. 여기 이자 수입.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8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시고요. 마찬가지 8번, 9번, 10번 모두 다 이론 부분이거든요. 11번부터 요거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